사실 제가 토론에서 좀 제일 먼저 부탁드렸는데요. 신문사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어디 가면 토론자들을 보면 언론사가 제일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취업해서 한다 그런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됐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게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경기의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뭐 문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니까 또 발표 내용이라든가 오정근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대한 자리는 좀 우리가 위기를 걸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또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요 예측 기관들이 예측이 상당히 많이 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경제 안내판 역할을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과거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소사이 저희들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제일 먼저 가는 입장에서 보면 뉴노멀 소사이티에서 앱노멀 소사이티에서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단계 더 진행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기관들이 경제 주체의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보통 못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것은 이 개인별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커넥션 소사이티이기 때문에 국경을 전제로 하는 이런 각종 경제 성장률과 이런 지표들이 경제 안내판을 못하고 체감 경기가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소비라든가 투자 데이터 나와서 그걸 저도 뭐 한국에 있을 때 그걸 모델 돌려서 경제 예측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국경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데이터 분석하는 기관이 갑에 위치해 있으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제 안내 역할을 합니다는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IMF의 측치, 월드뱅크의 측치, OECD의 측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기관이 30개가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얼만큼 경제 안내판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왜 정부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선 성장률을 이렇게 발표를 할까? 그래서 그게 족쇄를 칠까? 우리 신문사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성장률을 3% 발표한다. 왜 발표하느냐?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인데 이런 측면에서 그게 스스로가 족쇄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 3% 발표했는데 2.7% 갔다. 경제 안 좋지 않느냐? 스스로 나쁘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감 경기 관리 중요하다. 심리 요인 중요하다. 이게 예측치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미국의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체감 경기를 이렇게 심리 요인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언급을 할 때 이렇게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얘기한다. 그리고 경제 강요들도 대부분 다 이 정책 결정을 해본 사람들, 이렇게 교수뿐만 아니라 지금 월버로스라든가 미국의 상무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장관인 미누신이라든가 그리고 페드의 그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자꾸 시장에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 왜냐?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노이즈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경륜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경제 강요들도 상당 부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만큼 심리, 경제 주체의 심리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경제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도 바로 이렇다. 그래서 이런 예측치보다는 우리가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한국의 그 심리라든가 이런 쪽을 좀 중점해서 해줍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GDP 성장률 가지고 다 발표하시는데 여기 지금은 GDP 성장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인데 국경을 전제로 한 국내 총생산 이것이 1990년대 이후에 이 문제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보조지표들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잘 안 맞니까 세계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면 보조지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GDP 성장률에 의해서 뭐 우리가 보면 이게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중간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전부 제어하고 최종 부가가치 added value만 서메이션 한 것이 GDP든 GNP 성장률인데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GO 개념, 그로스 아웃 개념, 중간 개념도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그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과 GNP 성장은 국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표 성장률로 바뀔 때는 세계 통계 기준이니까 여러분 세계 통제 기준이니까 이게 사실 거기에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뭐 3%, 2.5%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세계가 하나 했을 때 불확실성 시대일 때 우리가 우리 정부라든가 미국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는 특정 어떻게 목표치를 3% 발표하느냐. 그래서 밴드폭으로 발표한다. 성장률을 밴드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5에서 3%. 그래야지 경제정책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어는 분야도 이제는 뉴노멀 서사이티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예측기간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대체로 내년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볼 때 몇 가지 한국경제 관련해서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 2.8%, 2.7%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순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한때 자 내년도 한국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세계 경기가 10년 동안 장기 호황이 꺾인다 하는 이 입장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대부분 다 그동안 저금리라든가 유동성에 의해서 소위 웰스펙트 부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성장률을 끌어왔기 때문에 경기가 떨어지면 의외로 빨리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을 내년도에 단순히 성장률이 내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3.7% 3.7 똑같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도에 세계 경제를 좀 잘못 읽을 필요 없다 있는 거 잘못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도 미중간 마찰이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면 자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27% 미국에 대해서 13% 우리 전체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미중간 마찰에 불리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수출 비중이 27%니까 미중간 마찰에 상당 부분 우리가 어려운 점을 봉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대내적으로 이간질했기 때문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든 간에 자 2020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객기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국 경제를 이끌 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세계가 하나니까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면 최소한 세계 경제 환경에서 동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 정책을 같이 판단하지 말고 세계가 하나거든요. 저희는 한국과 미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될 때는 최대한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면 동승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정책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좀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그 역할인데요. 지금 정부 역할은 다 커지고 있죠. 세계가 하나니까 정부 역할은 스몰 가면 작은 스몰 가면 빅 가면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얼만큼 국가가 역할이 필요한데요. 한국은 지나치게 많다. 하이퍼 빅 가먼트다. 이게 이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 측면이 한국 경제의 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목표를 제시할 때는 확실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면 성장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리 요인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저는 같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확실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럼 같이 판단 안 합니다. 근데 세계 주체는 정책 목표를 확실히 해야 경제 주체를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그런 면에서 이게 소득인 성장인지 분배인지 명확치 못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조업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끌어들입니다. 비용 관계없습니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리쇼링 정책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팜핑 아웃이다 해서 전부 뭐냐? 전부 밖으로 나가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도넛 현상을 발생시킨다. 공동 현상을 발생시킨다 하는 측면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좀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기업 정책에서는 4차 산업이 세계 국부를 차지하니까 4차 산업을 한국에서 보면 사실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정의되지 않는 산업이 새로운 산업, 뉴노멀 소사이티에서 나온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의는 뭐냐면 AI, 빅데이터, 마치 산업의 균형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산업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종전의 산업 분리에서 볼 수 없었던 소위 콜린 크라이트의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오면 지금은 새로운 산업, 기존의 새로운 산업이 전부 4차 산업이라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경제 연령이 상당히 젊어야 된다.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연령이 가장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도라든가 미국이 괜찮다고 보는 것은 인도는 절대 인구가 경제 연령이 25세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그다음에 미국은 1인당 GDP 대비해서 경제 연령이 가장 젊습니다. 42세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4차 산업은 사실상 인도와 이렇게 미국이 주도한다 하는 쪽이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산업이니까 이게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기득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산업이니까 기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창의를 북돋아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 프리존이라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너무 대외적으로 보면요. 규제가 높다 낮다 이렇게 규제가 높다 낮다 할 수 있죠. 정책에 따라서는 규제가 높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MD 보고서에서 보면 규제가 높다 낮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가 그게 유니크한 규제냐 아니냐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주한 상공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했던 그분이 유니크한 존이다 그런 것이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좀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들을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익 강조해서 경영권들 보호를 합니다. 그게 소득 분배 차원 전체 기업의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체로면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에 더더구나 지금은 헤지 펀드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경영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주체하는 측면에서 텍스 컷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텍스 인크리징 해서 너무 세금이 높다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노사 정책에서 노사 균등을 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사가 너무 우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계가 하나일 때는 국경이 없어졌을 때는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교체든 실정법이든. 근데 한국은 지금 대외적으로 오면 노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이런 측면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지위가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가신용 정체대 벤치마크에서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퇴보해 이런 측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나가고 기업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적 포기하고 기업 나가고 그 다음에 소비도 밖에서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공동화 문제가 지금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뭐 위기상 이거 다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정부의 정책의 가치 판단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부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런 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